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었는데, 자, 역대 대통령들의 출국 모습과 비교하면은 단촐해진 모습입니다. 맞죠?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나갈 때 양쪽에 그러니까 레드 카펫이 깔리고 양쪽에 이제 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하여튼 단출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열 없이 같이 인사를 하고 그냥 바로 비행기에 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참모진들이 일렬로 양쪽에 도열을 해서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트랩에, 비행기 트랩에 올라갈 때의 모습은 우르르르르 같이 이렇게 몰려서 가는 그냥 자유스러운 모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차이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래도 계속 어떤 그 권위주의적 그런 모습을 깨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의 하나로 이번에 하여튼 첫 순방 때부터 도열하고 약간 예전에 과거 이제 권위적인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여행 가방을 본인이 직접 들고 있어서 이 김부겸 장관이 좀 당황스러워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귀빈실 밖에서 지금 내리는 모습 보입니다. 네. 보실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이제 저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네. 가방을 이제 옆에 이렇게 수행원에게 주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네. 본인이 직접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이 지금 순방길에 어깨도 무거우신데 짐까지 들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농담을 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 방문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석호 부장. 네. 어떻습니까? 정상회담 일정 첫째 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출발했고요. 같은 네. 날짜로 이제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같은 날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제일 먼저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네. 그날은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만찬 행사를 하고 1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먼저 미국 상하원 지도부 간담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백악관 그 초청 만찬에 네. 참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같이 만찬을 하면서 네. 그때 이제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지고 네. 우리 좀 잘해봅시다 하는 네.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특히 이 둘째 날 있는 백악관 촉천 만찬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정상의 부부 동반 만찬은 처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를 대동하고서 타국의 정상 부부를 같이 백악관 만찬에서 만나는 거는 처음이라 그러네요. 저도 네. 오늘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하. 지금 인도 모디 총리가 26일 날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때도 만찬은 그래서 했었죠. 백악관 만찬을 했는데 네. 모디 총리는 그 부부 만찬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 뭐 시진핑 주석도 갔었고 아베 총리도 부부를 같지 않습니까? 근데 네. 거기는 이제 백악관이 아니고 다른 데서. 마라라고 리조트 플로리다의 그 별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백악관에서 부부 정상 만찬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도착해서 첫 일정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예요. 네. 자, 장진호 전투라는 게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뭐 의미가 있는 전투겠죠, 당연히. 장진호 전투, 예, 그 6.25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네. 가장 처절했던 전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해서 미군이 유엔군과 함께 참전하면서요, 우리가 밀고 올라가죠. 동쪽을 밀고 올라가는 과정에 그 이제 승전의 승전인데 중공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중공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내면서 무려 네. 14,000명이 되는 미군이 전사하는 그런 아주 정말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게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와서 이게 유명해진 전투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투 때문에 중공군이 그 동쪽 해안으로 남하하는 걸 굉장히 막아내죠. 네. 미군이 막아내고 그 덕분에 흥남 부두에서 그 많은 우리 그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할 수 있게 되죠. 네. 바로 그 배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헌화를 한다는 것,
이거는 지금 첫 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의미를 부여한 일정이겠죠. 가장 어떻게 보면 중점을 뒀던 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얘기해서 한미동맹, 그러니까 우리가 그 6.25에서 한국과 미국이 참전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000명이 넘는 미국군이 거기 안에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그렇게 결국 피난민들을 살려냈던 그 사건의 상징적인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헌화함으로써 한미동맹, 그 끈끈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그런 일정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코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실향민의 아들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고요. 사실 TV 토론회 때도 실향민을 굉장히 강조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굉장히 안보 문제에서 공격을 받을 때마다 내 아버지가 피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반공무시 투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또 본인이 특전사에서 또 도끼마의 사건 이럴 때 이제 직접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반공의식에 있어서는 확실하다 이런 것들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피난민의 자식인 것을 굉장히 이제 여러 차례 어필했었죠. 네. 실제로요, 지난 6월 23일입니다. 청와대로 이 참전 용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이 흥남철수와 그리고 장진호 전투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 자리에도 그 영웅들이 계십니다만 장진호 전투와 흥남철수 작전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의 전후 세대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덕분에 흥남에서 지나온 피난민의 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정, 한미 정상회담 방미 일정이요. 3박으로 잡혔습니다. 3박으로 블레어 하우스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통상적으로 2박을 머무는 게 관례인데 3박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해외 정상을 초청할 때 여러 가지 급이 다릅니다. 네. 가장 위에가 이제 국빈 방문이죠. 근데 이번은 국빈 방문은 아니고 공식 실무 방문이라고 이제 하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방문의 형태입니다. 네. 이 경우에 백악관은 관례적으로 이틀만, 2박만 제공하는 게 이제 백악관의 관례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측에서 지금 이게 3박 5일의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시차가 네. 있어서 비행기에서 1박을 하시기 때문에 3박을 우리가 워싱턴에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북핵 문제나 논의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대통령들의 예우 차원에서 좀 하루 더 묵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백악관에서도 맞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이 미국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3박을 다 블레어 하우스 영빈관입니다. 중국으로 네. 치면 조호대 같은 곳인데요. 그래서 3박을 오롯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숙박을 하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게 처음에 우리 청와대에서 3박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냥 첫 번째 그냥 들어준 건 아니라면서요. 여러 번 조율하고 협상을 해서 한 거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3박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하루 더 자게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의전 때문에 그런 건데 내부 규정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내부 이제 규정이 있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식 방문 경우에는 2박 이상을 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아하. 따라서 청와대 요구에 대해서 좀 난색을 처음에 표명했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미동맹 그리고 우리가 북핵 문제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같이 더 얘기를 합시다 하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외교부와 주미대사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3박을 다 묵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묵게 되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곳이 블레어 하우스인데 어떤 곳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해외의 정상들이 왔을 때 묵게 하는 그런 영빈관이고요. 네. 백악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이고요. 객실이 무려 115개나 되는 아하.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이 해외의 정상들을 대접하는 그런 의전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로 보면 백악관에서도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걸어서 5분 거리에 네. 있고요. 이 미국은 아시다시피 백악관 자체도 굉장히 여러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길거리에 있잖아요. 네. 이 영빈관 자체도 미국의 워싱턴의 여러 가지 건물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중국이나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곳에 외국 정상들이 묵으면서 네. 미국의 대통령들하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세계 문제를 논의하고 자국의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그런 아주 그 중요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치렀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갔을 때 모두 이 블레어 하우스에서 묵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네. 대통령 전부 다 블레어에서 머물고 네, 워싱턴에 있을 때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2박씩을 했습니다. 아, 그때 전직 대통령들은 다 2박이었군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사실 워싱턴만 다녀오는데 대부분 대통령들이 워싱턴을 갔을 때 뉴욕이나 LA를 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이제 순방 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포 간담회를 계속 했었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박을 이제 블레어하우스 머물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으로 가고 LA로 가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네. 그러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여기 묵었었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65년에 네. 미국을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네. 블레어하우스에 묵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2013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워싱턴을 방문했거든요. 5월입니다. 그때 그 우리 미국 주미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먼 길을 오신 박근혜 대통령을 좀 기쁘게 해줄까. 그래서 네. 65년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머물 때 남겼던 그런 것들을 네. 잘 찾아서 아, 기억이 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예. 물건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기뻐했다 그래서 네. 그 주미대사관 직원들도 보람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많이 있었죠?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때, 예. 윤창중.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네. 사건이 이제 그때 워싱턴 터졌던 거죠. 아, 예. 자, 그런데 그 뒷이야기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 때 그때 침대 매트리스 갖고 무슨 뒷이야기가 있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첫 순방 때 2013년 5월에 미국을 갔었는데 이제 블레어하우스에 이제 영빈관에 당연히 침대가 있을 텐데 침대 매트리스 강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거와 다르다. 그래서 네.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진짜 실제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가지고 의논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이랬던 거는 사실입니까?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본다면 블레어 하우스 3박 이번 분위기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준비를 워낙 많이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굉장히 네. 예,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지금 순방 가기 전에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문정인 특보의 발언 때문에도 이제 미국 조야에서 그냥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그 미국에 머물렀던 북한에 머물렀던 미국의 그 국민이 결국은 식물인가 돌아와서 죽기도 하고 그렇죠. 원비어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아서 과연 그런 것들을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개인기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동아일보에서요. 한 가지 책을 소개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 쓰여 있는 책, 이 책을 소개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은? 예, 지금 보시고 있는 그 얼굴이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죠. 그래서 네. 이번에 대선에서 당선되는데도 기여를 했고요. 그 뒤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네. 트럼프를 좀 이해하자. 아하. 내가 아는 트럼프는 이렇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 이 자체가 트럼프 이야기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귀담아 들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어쨌든 부동산 재벌로 되기까지 자수성가하잖아요. 물론 네.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성공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가장 1번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아하. 트럼프를 가르치려고 하면 트럼프는 안 듣는다. 아하. 대신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지만 네. 이거 몰랐지?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조금 뭐라 그럴까 독단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요?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어떤 논리적으로 지금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득한 공부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사업가고요. 네. 사업가들은 어떤 논리보다도 승리, 그다음 어떤 협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어떤 논리라든가 이거는 사업가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치한 논리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한테 감성에 호소하는 거. 아하. 당신과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우방이다. 네. 그래서 아마 3박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가로서 네. 전직 법률가로서 이렇게 너무 논리에 가지고 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요. 좀 힘들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 조간신문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복싱 선수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파이터, 그러니까 근접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 복서, 예측을 할 수 없는 변칙을 쓴다. 이런 얘기겠죠. 비교를 해봐 주시죠. 어떤 점이 가장 차이점입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죠. 7살 네. 차이가 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7살 아래인데 일단 출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 출신이고요.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 출신입니다. 기업인입니다. 법조인이 아니죠. 그래서 스타일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심사숙고해서 잘 정리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말도 즉흥적이고 트윗 글도 즉흥적인 것 같고.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인들도 지금 우리 대통령이 내일은 무슨 말을 할지 트윗에 어떤 걸 올릴지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그렇죠. 굉장히 다르고요. 북핵 해법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또 네. 강론에서는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취미도 다릅니다. 어쨌든 공통점을 찾고요. 피를 나눈 혈맹, 한미 동맹의 최고 지도자라는 그런 어떤 공통점 네. 그런 걸 갖고 풀어나가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임기응변이고 막말을 그러셨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있죠. 네. 유럽 나토 정상회담 갔을 때 네. 온테닉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오니까 네. 옆으로 밀쳐버렸어요. 그렇죠. 확 밀어버리고 예.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다 시진핑 주석 말하려고 왔을 때 네. 그 소파 중간에 딱 앉고 그렇죠. 그다음 시진핑 주석을 귀퉁이에 옆으로 앉혀놨어요. 그냥 귀퉁이에 네. 앉혔어요. 그게 어떤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그게 자주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국가 정상으로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예우를 가지고 예절을 가지고 대우할 것이다. 네. 이렇게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때 본인은 소파 한가운데 떡 앉고 시진핑 주석은 옆으로 귀퉁이로 좀 밀려나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의도적인 소파 정치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분석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이 백악관에서 만찬을 하고 나오면서 이 사진을 찍을 때도 문 정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서 시진핑 구석적으로 몰려 사진을 찍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대통령 언론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도 많이 다릅니다. 그 전형적인 예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No, not you. Not Can you. you give us a chance? Your organization You is are terrible. attacking our news organization. Your organization Can you give is us a terrible. chance Let's to ask go. a question, sir? Go ahead. Sir, Go ahead. Can you say She's asking a categorically, question. Mr. Don't be rude. President-elect, can you give us a question? Don't be You're rude. attacking us.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주실 건지요? 예. 네, 짧은 영상이었지만 정말 다른 모습이죠. 기자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례하게 굴지 마, 질문하지 마, 막 이러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질문 받겠습니다. 저게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나오지만 반대편에는 미국 기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백악관 출입 기자 아닙니까? 네. 저 전체 영상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나이가 많은 기자들이 여자도 많고요. 그렇죠. 손을 들면서 계속 좀 질문을 받아들라고 막 애원합니다. 애원.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안 돼. 네. 당신은 회사가 기분 나빠. 아하.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참 정말 미국 백악관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한 가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가면 워싱턴에 지금 특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파원들하고 맨 마지막 일정으로 간담회를 합니다. 네. 너무 당연해 보이죠. 네. 이 대통령이 오면 현지의 한국 기자들하고 방미를 결산하면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 간담회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2번이나 워싱턴에 왔지만 간담회를 안 했어요. 네.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차이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도 좀 소통이 부족했지만 워싱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어쨌든 문 대통령이 워싱턴 특파원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정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겠다.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밝혔죠.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다 순방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기자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다 오바마 박근혜 대통령 할 때도 기자들 질문을 받고 그래서 한국 기자, 미국 기자 2개씩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네.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다. 그냥 공동 성명만 발표하고 네. 양쪽 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의 소감만 발표하는 그렇게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까 저희가 막말 얘기했고 막 돌발 발언.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 거를 청와대도 우려해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전혀 밝힌 적도 없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막 흘리거나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당혹스럽거나 당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을 염두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정상회담 궁합이 잘 맞을 것인지 이 회담에 앞선 두 사람에 대한 입장을 대표적인 말을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17일 했던 말인데요. 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 좋은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굉장히 호의적인 표현을 했었고요. 6월 20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하고 싶다. 자, 이렇게 말한 당시의 상황만 해도 마음이 정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만 과연 진짜 회담에서 어떤 말들이 오가고 어떤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는 좋은 분위기가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신석호 부장은 여기서 이야기를 그만 듣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코너에는 동아일보 이유종 기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